이제 딱 맞는 최적의 이제 자산 배분을 알려준다라고 하면 네. 사기꾼이에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아, 네, 그런 거 없어요. 아, 그런 거 없고, 그러면 다음 달에도 저를 불러야 돼요. 다음 달에 가서 이거는 한 달만 유효합니다 얘기하고, 다음 달에 가서 자 이번 달에는 금을 5%를 더 넣으세요 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제가 시장을 다 예측한단 말이거든요. 근데 시장을 예측하면 자산 배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하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다음 달까지 한 달 동안 주식이 가장 좋을 거면 주식에 몰빵해야죠. 있는 돈 전부 다. 뭐 미국 주식이 미국장에 간다 그러면 미국장에 몰빵해야죠. 그걸 왜 분산합니까? 못 맞추니까 분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호랭이 TV에서 계속 불러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달에는 뭐 주식을 한 5%더 넣고, 네. 그 뭐 백그라운드 설명은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GPT한테 물어봐도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는 것 같고, 안 맞으니까 계속 틀리니까 어차피. 그 다음에 다음 달에 또 출연해가지고, 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한 10개 얘기한 다음에 그 중에 맞는 것만 얘기하면, 리뷰하는데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월 달까지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단톡방으로 유인하겠죠. 네. 그래서 내가 찍어주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 이제 전망을 못하니까 자산 배분하는데, 이번 달엔 이게 좋습니다, 다음 달에 뭐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시장 전망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맞춰요? 금리도 못 맞추는데. 네, 금리 한번 안 올라간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엄청 불장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렸다? 그럼 이제 난리 날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 되게 이렇게 막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는데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요 또. 뭐 되게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이랑 이제 하마스 전쟁하고 있잖아요. 네. 전쟁 처음에 터졌을 때는 유가가 올라갈 거라고 다 기사에 나왔죠. 맞습니다. 왜냐면 뭐 그 이벤트가 생길 거다. 그래서 뭐 유가가 엄청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유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니 지금 유가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뭐 중국의 수요가 줄었대요. 갑자기? 네. 알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알 수가 없는 거가 정답이죠. 물론 이제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겠죠.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 다만 이제 뭐 그런 분위기, 정세 이런 거를 공부하는 건 전 좋다고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네. A니까 B고 B니까 C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 될 거다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안 맞으면 내 돈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네. 전망을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을 하는 것도, 대응을 하려면 시장을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 시장 이해 못 하시잖아요. 어려워요. 너무 네. 복잡해요. 네, 복잡하고 절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배분 투자를 할 때는 그런 거를 이제 최대한 배제를 하죠. 근데 여기서도 예측을 해요. 어떤 걸 예측하냐면 이 자산들 간의 상관관계가 낮을 것이라는 걸 예측을 해요. 네, 굉장히 긴 시간에 거쳐서 검증이 돼서 그리고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퀀트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이 상관관계가 실제 왜 그러냐를 우리말로 설명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식과 국채가 상관관계가 낮은 이유가 뭐야? 계량적으로 이제 분석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설명이 또 돼야 돼요. 숫자는 맞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건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거 우연히 얻어 걸리는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식 국채는 주식시장 안 좋으면 정부에서 시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낮춰요. 근데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예요. 그래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에 참여했던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들, 굉장히 큰 돈들이 국채로 돈을 옮겨요. 그래서 국채 수급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항상 맞냐? 항상 맞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2022년이 안 맞았죠. 둘 다 빠져버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뭐 이제 상관관계가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산 배분 뭐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지 않았어요. 그 전에도 상관관계가 같아졌을 때가 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주식이랑 국채가 가격이 같이 올라가잖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이것도 상관관계가 높아진 건데 이건 그냥 돈 벌었으니까 다 좋거든요. 네. 그 언론사에서 기사를 안 써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클릭을 안 하거든요. 어. 아니, 돈 벌었으면 됐지 뭐. 네. 근데 이제 둘 다 빠졌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관관계가 항상 반대는 아니고 이제 유동적으로 움직이는데 반대인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식 국채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달러나 금 이런 것들을 섞어놔야 되는 거죠. 가장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주식. 네, 주식 쪽은 어떤 식으로 좀 종목을 이제 ETF 내용이 되게 많긴 하던데 네, 네, 보니까 어떻게 좀 구성을 하면 좋을까요? 이제 주식을 이제 할 때 네. 그 우량주 장기 투자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네. 우량주 장기 투자라는 말은 정말 무책임한 말입니다. 무책임한 거 많이 나옵니다. 네네네. 오늘. 네. 왜냐하면 우량주의 정의가 없어요. 우량주. 사전에 보면 우량주가 수익과 배당이 높은 인류 회사의 주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수익도 네. 많고 배당도 높고 인류 회사래요. 근데 이게 결과예요, 결과.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삼성전자 우량하죠. 네, 우량한데 결과잖아요. 지금 우량한 주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냐? 요거랑 나중에 우량해질 주식을 사는 거랑 이제 후자가 맞거든요. 돈을 벌려면 지금 우량한 거 말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시가총액 상위주 다 우량하죠. 뭐 애플도 우량하고 구글도 우량하고 아마존도 우량하고 다 우량해요. 그러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면 앞으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지금 우량한 주식이 아니라 미래에 우량해질 주식, 주가가 오를 주식을 찾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량주의 장기 투자는 너무 쉬운 말이에요. 그럼 뭐가 우량해질 거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을 잘 못하죠. 네. 그래서 보통 시가총액 상위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우량주가 되기 전에 얘네가 아주 작았을 때 샀어야 큰 돈을 버는 거거든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량주 사면 장기 투자할 수 있나?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팡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2020년, 19년 이쯤에 네. 팡이라는 단어 유행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거 샀죠. 팡을 샀는데 2022년에 얘네가 한 뭐 반토막 이상 많이 깨졌어요. 네. 깨졌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었을까? 이런 부분. 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22년에 66% 빠졌으면 23년에 얼마가 올라야지 이제 원금이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회사가 회복된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엔비디아. 탑10 중에 엔비디아만 회복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팡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팡에 있는 애는 넷플릭스예요. 네. 엔비디아가 아니라. 네. 근데 뭐 엔비디아 말고는 사실 2022년 초 가격 회복 못했어요. 아직도. 올해 장 좋았지만. 그러면 이제 지금은 우량주를 엔비디아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AI 어쩌고 하면서 엔비디아 계속 좋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하던 비즈니스가 바뀐 게 없어요. 계속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작년에 했어야지, 작년에. 작년에 엔비디아 얘기를 해줬으면 다 엔비디아를 샀겠죠. 그래서 막 150% 올랐을 텐데 그땐 얘기 안 하고 지금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사후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내년에 오를 걸 얘기해 줘야지. 작년부터 해서 이미 오른 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기하기 너무 편하죠. 사람들이 다 아니까. 예. 근데 큰 도움 안 되는 얘기죠. 네. 작가님, 저는 이 테슬라의 중장기 비전을 보고 이 전기차 시장의 패권을 가져갈 테슬라 ETF 곱하기 3에 몰빵할 건데요. 네네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쵸. 예. 그 몰빵의 결과는 네. 대박 아니면 쪽박이잖아요. 네, 아주 심플합니다. 네, 심플한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니까 저는 전기차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그런 것에 계속 1등을 차지할 수도 있는데 과거를 봤을 때, 과거의 어떤 산업 지형들을 봤을 때 1등인 회사가 계속 1등 하는 것도 일단 어렵고요. 두 번째는 계속 1등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 주가 수익률이 높으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예. 뭐 좋은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휴대폰을 이제 삼성이랑 애플이 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십수년 전에는 노키아라는 회사가 전 세계를 거의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아무도 노키아를 알지도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 네. 그러면 전기차에서 또 지금은 이제 납도적인 일이지만 전기차를 거기만 만들진 않잖아요. 뭐 중국 회사들, 뭐 유럽 회사들 많이 트라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1등이 바뀔 수도 있고 혹은 2등, 1등은 뭐 이렇게 1등이야. 근데 2등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 아, 그러면 수익률은 얘가 훨씬 높은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얘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정답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 방식을 또 많이 선호하시던데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만 나는 사 모은다. 네네. 이런 전략도 또 그쵸, 추구하시는 그쵸. 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방법이죠. 그런 것도 방법인데 그 시장을 그냥 사면 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시가총액 1위를 계속 바뀌면 그걸 계속 사는 것도 방법이죠. 방법인데 그 전략이 검증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물론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EBS 다큐멘터리에 어떤 택시기사 인터뷰가 나왔어요. 보셨어요? 네네. 삼성전자를 20, 30년 동안 모아오셨다. 네. 나중 인터뷰 보니까 삼성전자 말고 딴 것도 했다고 네.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장기 투자에 대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사무시기 시작한 2, 30년 전에는 삼성전자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었어요. 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도 아니었고 네. 생각보다 약간 중견급이었거든요. 메이저 탑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사서 그냥 모은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가 굉장히 쌌을 때 아무도 안 쳐다볼 때 그때부터 사서 모은 사람은 돈 벌었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택시 기사분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대우를 샀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 대우를 1970년, 80년대 대우그룹을 막 사 모았다고 생각을 해보면 완전 폭망했잖아요. 그룹 해체됐잖아요. IMF 때. 그러니까 내가 뭘 골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네, 너무 큰 리스크를 가져가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투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의 주식은 어떤 걸 담아야 될까요? 어떤 구성으로 해야 될까요? 일단 초보 투자자는 그냥 지수를 사는 게 맞죠. 아, 지수. 네, 지수 인덱스. 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종목들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S&P 500 안에 들어가는 종목 끊임없이 바뀌거든요. 네. 누군가는 새로운 기업이 나와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서 500 위 안으로 들어가고 이 안에서 잘 못하는 그런 기업은 퇴출이 계속 돼요. 계속 손바뀜 물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냥 S&P 500 지수를 사두면 그 지수의 흐름대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적은데 개별 기업을 선택을 하게 되면 남아있기 어렵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거고 무조건 지수를 해야 되고 내가 중수다. 내가 뭐 투자한 지 5년이 넘었고 5년 이상 됐고 개별주를 내가 별도로 했는데 개별주 성과가 굉장히 좋다. 이런 이제 중수 이상의 분들은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고수익을 원하니까 개별주를 하시는데 공부를 하시는 건 전 좋아요. 네, 공부를 하시는 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네. 금액을 크게 가져갈 필요는 전혀 없어요. 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가지고 내가 확 벌고 싶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3년은 본인을 좀 검증을 해보셔야 돼요. 네. 최소한 3년은 한 300에서 500 정도만 넣고 내가 생각하는 뭐 가치 투자든 모멘텀 투자든 상관이 없는데 그걸 해보시라는 거죠. 네. 그걸 넣고 500만 원 가지고 계속 굴렸는데 이게 뭐 1000만 원 되고 2000만 원 됐다. 근데 그게 6개월 사이에 일어난 거는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3년은 지켜보고 그 정도가 되면 3년을 내가 끌고 간 계좌에서 연 수익률이 뭐 30% 40% 낮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죠. 그 사이에 시장이 상승장 하락장을 이제 왔다 갔다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걸 다 겪었을 거니까. 근데 이제 워렌 버핏 수익률이 20%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분이 50 몇 년 동안 20%를 낸 거죠. 네. 어마어마한 게 된 건데 결국은 초보자가 이제 투자에서 가장 크게 먹을 수 있는 게 이 시간이거든요. 투자 성과는 이제 투자 원금의 종잣돈 곱하기 1 플러스 수익률, 그 다음에 제곱으로 해서 기간이 들어가잖아요. 네. 기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간 누구나 공평하게 다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은퇴할 때까지 뭐 20, 30년? 시간 똑같아요. 워렌 버핏의
재산의 뭐 99%가 60세 이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 있잖아요. 네. 지금 워렌 버핏이 지금 93세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처럼 60세에 100억을 벌어도 90대가 될 때까지 계속 투자를 하면 그게 몇 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억 있으면 아무도 투자 안 하실걸요? 그냥 놀고 싶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런 부를 못 얻어요. 아, 근데 일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힘이 있으니까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최소한 뭐 정부의 국민연금에 기대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노후자금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사장님이 자를 때까지 버티는 게 아니라 내가 나가는 날짜 내가 정할 수 있는 그런 은퇴 준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대박을 노리는 심리 이해하는데 그건 이제 소액, 그리고 최소 3년 이상 봐라. 네, 나머지는 대부분은 자산 배분으로 최소한 시작하자. 초보는 고수라고 하면 제가 뭐 말 안 하죠. 알아서 잘. 네네, 알아서 잘할 거니까 전혀 말 안 하고. 근데 거의 다 초보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 거의 다 초보예요. 자기는 중수라고 생각하지만 중수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네.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은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5년 이상 됐는데 내 이 계좌의 연평균 수익률은 얼마고 난 시장 대비해서 얼마의 아웃퍼폼을 가지고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왜냐면 주식 투자 10년 하신 분들도 그냥 5천 넣고 굴리고 있는데 대충 5천 그냥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하셨어요? 나 산 건 엄청 많아. 그 종목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 회사의 뭐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뭐 이런 스토리텔링 엄청 잘하세요.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투자했던 회사들 전체에 네. 대한 본인의 투자 성과, 그게 본인의 실력이잖아요.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플러스 났으면 나 플러스 났다고. 이게 다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실력이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부동산도 비슷해요. 그나마 부동산은 건수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정확히 기억하시더라고요. 네. 내가 이거 얼마에 사가지고 딱 100% 먹고 팔았는데 그 기간이 뭐 실제 제가 만나 뵀던 분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얼마나 걸리셨어요? 10년 걸렸대요. 그럼 7.2% 수익률이거든요. 엄청 높은 수익률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거는 3년 만에 100% 먹었대요. 아, 그건 인정. 그러면 지금까지 투자한 모든 부동산이 그랬냐? 아니래요. 네. 3년 만에 먹은 것도 있고 10년 걸린 것도 있고 아직 못 판 것도 있고 까먹은 것도 있고. 네, 까먹은 것도 있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일 잘 된 것만 얘기해요. 제일 잘 된 것만. 내가 어떤 건 뭐 이런 뭐 가치주를 사가지고 뭐 3년 만에 뭐 3배를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알겠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서 다 해서 정산해 보면 계좌의 수익률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하면 이제 답변 못하죠. 계산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안 불어나고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